터미널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만들어내는 소음, 버스 엔진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안내 방송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그 한켠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등, 그리고 주름진 얼굴. 손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무시했습니다. 또 저침에 걸린 노인이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이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없는 그저 침에 걸린 노인일 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민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3살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저녁 퇴근길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물 한 병 가져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모든 대화였습니다. 고개 끄덕임, 가끔의 미소, 그리고 침묵. 민수도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어요. 깊은 슬픔과 함께 지혜로움이 담겨 있었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민수가 자신의 가디건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수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터미널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모습을 바꿔갔습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살짝 감돌았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아스팔트를 달궜어요. 가을이 되자 낙엽이 바닥을 뒤덮었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할아버지의 자리와 민수의 인사는 변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터미널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학생들 몇 명이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MT를 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 중 한 학생의 손에는 전자 피아노가 들려 있었죠. 여기서 잠깐 연습하고 가자.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터미널 구석에 전자 피아노를 설치했어요. 학생들은 번갈아 가며 피아노를 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즐거운 에너지는 터미널을 밝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일렁였어요.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자 떠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피아노는 그대로 터미널에 남겨졌습니다. 아마도 너무 무거웠거나 혹은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것 같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 사람들은 모두 피해 있었고 터미널은 한적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밖을 내다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방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터미널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빗소리조차 묻혀버릴 만큼 강렬하고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우아하게 건반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은 어느새 곧게 펴졌고 주름진 얼굴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죠.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연주는 단순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음표로 풀어진 이야기 같았습니다. 슬픔, 기쁨, 그리고 깊은 향수가 한데 어우러져 흘러나왔죠.
민수만이 이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를 피해 터미널에 들어온 대학생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음거리를 찾아 카메라를 켰을지 모르지만 연주가 계속될수록 그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피아노와 음악만이 존재했어요. 쇼팽의 녹턴이 끝나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전자 피아노에서 이런 풍부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믿기 힘들 정도였죠. 믿을 수가 없네. 영상을 촬영하던 대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연주는 약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사람들이 다시 터미널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피아노에서 손을 뗐어요. 다시 그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부르려다 말았어요. 방금 전까지 보였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사적이고 내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느꼈죠. 그날 밤 대학생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치매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화냐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하루가 지나자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보았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는 분? 실력이 프로 수준인데요. 이런 분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어요. 클래식 음악 전문가들도 그 영상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기교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표현도 놀랍습니다. 분명 정규 교육을 받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런 테크닉은 독학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민수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인사하던 할아버지의 숨겨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모두가 몰랐던 삶이 있었던 겁니다. 피아노를 치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닌 한 명의 예술가로 존재했죠. 다음 날 아침 터미널 주변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죠.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평소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상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에 모여들었습니다. 유튜버로 보이는 사람들, 음악 관련 프로그램 제작진, 심지어 유명 피아니스트까지 찾아왔죠. 저기요, 혹시 이 할아버지 아세요? 한 기자가 민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결국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끔 인사만 나누는 사이입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죠.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하나둘 터미널을 떠났습니다. 민수도 퇴근 시간이 되어 편의점 문을 닫으려는 찰나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레 걸어오고 있었죠. 할아버지. 민수는 본능적으로 편의점을 뛰쳐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더 지친 표정이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사람들을 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할아버지의 피아노 연주 영상이요. 민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 민수는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연주에 감동했대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할아버지는 물병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다음 날 할아버지의 영상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고 음악 전문 채널에서는 할아버지의 테크닉을 분석하는 영상까지 올라왔어요. 미스터리 피아니스트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민수는 가게 안에서 TV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치 않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주변에서 피아노 치는 할아버지를 보셨나요? 그녀는 기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못 봤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여성이 다시 물었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말씀은 거의 안 하시고요.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항상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깊은 눈빛이요. 여성은 관심 있게 민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소식이 들리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는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터미널 주변에는 여전히 가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초기의 열기는 조금 식은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출퇴근길에 할아버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 만에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터미널과는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많이 찾았어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조용한 곳으로 왔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건넸기 때문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용기를 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피아노 예전에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민수는 자신이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조금 했지. 그 간단한 대답에도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점심 드셨어요?
제가 샌드위치 사왔는데. 민수가 화제를 바꾸며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샌드위치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민수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죠. 그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낮에 만났던 여성 기자였어요. 민수 씨, 큰 발견이 있어요. 음악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하나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민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댓글인데요? 이분은 윤도현 선생님이 아닌가요? 미국 카네기홀도 섰던.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윤도현이라고요? 민수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로 보아 대단한 인물임이 분명했어요. 네, 윤도현 선생님이요. 30년 전 한국 클래식계를 뒤흔든 천재 피아니스트예요. 카네기홀 독주회까지 했던 분이죠. 여성 기자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토록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구걸하는 노인이 되었을까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확실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맞나요? 민수가 물었죠. 아직 확인 중이에요. 하지만 영상 속 연주 스타일이 윤도현 선생님과 매우 유사하대요. 지금 음악 전문가들이 옛 녹음과 비교 분석 중이고요. 통화가 끝난 후 민수는 인터넷 검색창에 윤도현 피아니스트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자료가 나왔어요. 30년 전 사진 속 윤도현은 당당하고 우아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지금의 할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그 깊은 눈빛만은 같았어요. 민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편의점에 출근하자 주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민수야, 뉴스 봤니? 그 피아노 치는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대. TV 뉴스에서는 이미 윤도현의 옛 사진과 공연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인생 역정도 소개되고 있었죠. 천재 피아니스트 윤도현, 아들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밤 내내 음악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자료를 발굴해낸 모양이었습니다. 과거 윤도현의 공연 포스터, 음반, 인터뷰 기사들이 하나둘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카네기홀 공연 당시의 화려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할아버지라니. 편의점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그분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릴 것이 뻔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토록 대단한 예술가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지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점심시간 민수는 할아버지를 찾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에 이미 여러 대의 방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할아버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선생님 맞으시죠? 왜 이렇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아들과는 연락하고 계신가요? 다시 무대에 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질문 세례의 할아버지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민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이러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기자들 사이를 뚫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기자들을 뚫고 나갔어요. 몇몇 기자들이 계속 따라오려 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민수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을 한 듯한 빛도 있었습니다. 괜찮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죠. 정말 윤도현 선생님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윤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지만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매일 인사하던 치매 노인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윤도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 모든 것을 걸었네. 피아노로 모은 돈, 집, 명예, 모든 걸 보증섰지. 하지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윤도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딸은 나를 원망했지. 모든 걸 잃고 나니 피아노 치는 손가락조차 의미가 없었네. 그래서 그냥 사라지기로 했어. 윤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어떤 날 거리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지. 그때 깨달았네. 내가 버린 건 재산이지 음악이 아니라는 걸. 민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예술가가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니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데도 피아노를 안 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도현의 눈에 슬픈 미소가 어렸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과거가 돌아오니까 너무 아팠어.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윤도현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윤도현이 건네준 복잡한 감정의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윤도현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재혼했다고 들었네. 아들은 해외로 떠났고, 딸 수민이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0년 전쯤 찾아왔었지. 하지만 나는 그때도 그녀를 만날 용기가 없었어. 민수는 윤도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가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한때 화려한 무대를 누비던 손이 이제는 구걸하는 노인의 손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네. 세상의 관심은 이젠 필요 없어.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윤도현을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윤도현 선생님, 정말 맞으시군요. 중년의 남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음악 프로듀서인데요. 선생님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윤도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철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특별 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잃어버린 거장의 귀환이라는 주제로요. 선생님께서 다시 무대에 서주신다면 그 의미는 정말 대단할 겁니다.
민수는 윤도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프로듀서의 말을 끊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철민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명함을 건네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가왔어요. 윤도현의 정체가 알려진 이상 더 이상 조용한 삶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윤도현을 데리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적은 골목길로 걸어갔어요. 윤도현은 무척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내 집이 있어. 윤도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지만 오늘은 그곳에서 쉬고 싶네. 민수는 윤도현을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은 터미널 근처 오래된 여인숙의 작은 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몇 권의 책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기서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닫기 전 그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준 물병들 다 모아뒀어. 감사했네.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건넨 작은 친절을 윤도현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음 날 윤도현의 이야기는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음악 전문 채널에서는 그의 과거 공연 영상을 특집으로 방영했고, 신문에서는 길거리의 천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비극적인 인생 역정에 감동하고 그의 음악적 재능에 경탄했습니다. 음악인 커뮤니티에서는 옛 제자들과 동료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윤도현 선생님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의 전달자였습니다. 그의 쇼팽 해석은 지금까지도 최고로 꼽힙니다. 그의 명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클래식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잃어버린 보석, 윤도현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윤도현은 하루아침에 치매 걸린 노인에서 음악계의 전설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수는 윤도현의 딸 수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에 다시 알려졌는데 그녀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민수는 인터넷을 뒤져 윤수민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명의 윤수민이 나왔지만 어느 것이 윤도현의 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피아니스트 윤도현 딸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10년 전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피아니스트 윤도현의 딸 윤수민, 아버지 찾기 호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당시 30살 즈음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윤도현을 닮은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윤수민은 아버지가 사라진 후 오랫동안 그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마지막 희망으로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그 이후에 기사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기사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번호가 여전히 유효할지 의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윤수민 씨 되시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윤수민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 소식 들으셨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요? 무슨 말씀이시죠?
수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을 소식인 만큼 쉽게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구걸하던 할아버지, 우연히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진 일, 그리고 윤도현의 정체가 밝혀진 과정까지. 수미는 말없이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마침내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선생님도 딸 수민 씨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듯 했어요. 10년 넘게 찾았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셨지만 저는 계속 찾았어요. 민수도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아버지를 찾던 그 마음이. 그리고 윤도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딸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를 만나러 오실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 내일 첫 기차로 서울 갈게요. 제발, 아버지가 또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선생님과 함께 있을게요. 내일 역에서 만나요. 통화를 마친 후 민수는 윤도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숙방에서 윤도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민 씨를 찾았어요. 내일 여기 온대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어요. 수민이 온다고? 네, 정말 기뻐하셨어요. 10년 넘게 선생님을 찾아다녔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오히려 불안해 보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안 돼. 난 수민이를 만날 자격이 없어. 그 아이의 미래를 모두 망쳐버린 사람인데. 민수는 윤도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수민 씨는 정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몰라. 내가 얼마나 수민이에게 상처를 줬는지. 민수는 윤도현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선생님, 모든 부모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해요. 수민 씨도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윤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어요. 난 두려워. 수민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터미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면 어떨까요? 윤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회라고? 네, 아주 작은 거예요. 선생님이 매일 계시던 그 터미널에서요. 사람들에게 다시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민 씨도 그곳에서 만나는 거고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연주할 수 없어. 이 손은 너무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 민수는 윤도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그 손가락에는 음악의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연주하시는 걸 봤어요. 선생님의 손가락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음악을 기억하고 있어요. 윤도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그 손가락들. 한때는 그 손가락으로 세계의 무대를 울렸던 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선생님, 그 손가락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도현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듯 했어요. 언제 하면 되지? 윤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이요. 수민 씨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게요. 그날 밤 민수는 터미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허락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관리소장도 윤도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기꺼이 동의해 주었어요. 인근 대학에서 전자 피아노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SNS에 소식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일 오후 4시 터미널에서 윤도현 선생님의 특별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윤도현과 그의 딸 수민이 만나게 될 것이고 윤도현은 다시 피아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민수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작은 무대를 마련했고 전자 피아노도 설치했어요. 몇몇 지인들이 와서 도와주었고 주변 상점 주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민수는 윤도현을 데리러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윤도현이 나왔어요. 그는 민수가 전날 사다 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도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더 이상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닌 피아니스트 윤도현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네. 해보자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윤도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바지주름을 매만지며 긴장을 드러냈어요. 과거의 영광을 누리던 시절, 카네기홀에서도 이렇게 긴장했을까? 민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도착해요. 민수가 말했죠. 멀리서 터미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수야, 고맙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느꼈던 윤도현의 특별함, 그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이야기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는 듯 했어요. 터미널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SNS에 올린 소식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우연히 지나가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윤도현의 과거 제자들과 팬들까지 약 50명 정도가 작은 무대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윤도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선생님의 음악을 듣기 위해 온 거예요. 윤도현은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저분이 윤도현 선생님이시래. 정말 그분 맞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검은색 전자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윤도현은 피아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피아니스트 윤도현 선생님의 특별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도현은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민수를 찾았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피아노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그의 손가락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쇼팽의 즉흥환상곡이 터미널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도현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삶의 무게, 상실의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한 한 음이 그의 영혼을 담아 흘러나왔죠. 연주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 주변 상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이 특별한 순간의 증인이 되었어요. 민수는 무대 옆에서 윤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등은 곱게 펴져 있었고 항상 슬픔이 담겨 있던 눈빛은 이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피아니스트 윤도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어요. 지금 터미널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민수는 서둘러 터미널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윤도현을 닮은 깊은 눈매, 사진으로 봤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민 씨? 민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네, 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연주 중이에요. 같이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민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도 많이 긴장하셨지만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두 사람은 함께 무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연주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윤도현은 이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감정이 담긴 선율이 터미널 전체를 채웠죠. 수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아버지세요. 그 연주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민수는 수민을 무대 가까이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앞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윤도현이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갈 무렵 윤도현은 갑자기 새로운 곡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쇼팽의 자장가였어요. 민수는 수민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재워주시던 곡이에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터미널에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경건한 박수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윤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민이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번졌어요. 아버지, 맞죠? 저예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수민아. 수민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윤도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깨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무대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침에 걸린 노인에게 물병을 건넸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터미널을 떠났지만 그 감동의 순간은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음악의 힘 그리고 인간의 연결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녹화 버튼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한 달 전 많은 분들이 치매 노인의 피아노 연주 영상에 감동하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터미널을 지나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수민이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요양원 입구에는 음악 치료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윤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린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 손가락을 조금 더 둥글게. 음악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란다. 윤도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도현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 밝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는 더 이상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윤도현 선생님이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윤도현은 민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소녀가 나가자 윤도현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선생님? 민수가 물었어요. 윤도현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네.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요양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윤도현은 민수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벽에는 옛 시절 공연 포스터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민이 찾아내 액자에 넣어준 추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수민이와는 잘 지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윤도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상처를 줬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더군. 오히려 날 이해해 주었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미는 아버지를 위해 일자리도 옮겼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이 요양원 근처에서 일하며 매일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새 음반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작은 프로젝트야. 수민이가 너무 하라고 해서 내 마지막 연주를 남기는 셈이지. 그것은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윤도현의 복귀 소식은 음악계의 큰 화제였어요. 그의 첫 연주회는 전석 매진되었고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그런 화려한 무대보다 이곳 요양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저도 진로를 바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음악 치료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죠. 음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보았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기쁘네. 내가 내게 새 삶을 주었는데 이제 나도 내게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게 되었구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도현은 터미널에서의 일상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윤도현에게 부탁했어요. 선생님, 마지막 영상을 위해 한 곡만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도현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죠.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곡,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민수는 카메라를 끄고 윤도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윤도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 그날 저녁 민수는 편집을 마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구걸하던 한 노인이 우리의 전설이었다였어요. 영상은 윤도현의 터미널 연주 장면, 수민과의 재회 순간,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윤도현의 인터뷰가 추가되었어요. 음악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음악을 버렸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음악은 우리의 일부니까요.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1년 후 윤도현은 작은 음악 학교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그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민수도 그곳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윤도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의 음반은 클래식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명예가 아니라 딸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악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터미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버스가 들어오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작은 동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피아니스트 윤도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때때로 그 동판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자신이 건넸던 작은 친절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잊었어도 피아노는 그의 손가락을 기억하고 있었다.